안녕하세요. 예, 마파이스에서 구호가르치는 김문가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3 수능 특강에 있는 그 형벌의 정당화 이론과 관련된 글을 좀 간략하게 이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이 이제 시험범위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르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에 보면요, 형벌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내린 겁니다. 형벌이란 재화, 자유, 뭐 행복 추구의 자유, 그다음에 그 생명까지도 이제 박탈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형벌의 사례이면서 정의죠. 처음에 정의를 이제 내린 거고요. 정의를 내려줬고. 근데 이렇게 이 형벌이 죄를 저지르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과연 이 형벌이 근거가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졌고, 이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기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근거를. 그래서 이 첫 문단이 보통 이제 질문이 나오면 이제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주제나 아니면 이제 화제와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거와 관련된 이제 주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벌을 이제 정당화하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응보주의예요. 응보주의. 그래서 응보라는 건 뭔가 되갚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응이에요. 응. 응보도 이렇게 궁금하면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갚음, 갚아주는 거죠. 응당 이제 대응적으로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런 거죠.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형벌로 이제 되갚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릇된 이제 행위에 대해서 형벌로. 요즘에 심각한 범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응보가 되는 거죠. 응보가. 자, 그래서 이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아무 이제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알맞은 형벌로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소하게 잘못해 크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응당하게 이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의 이 행위가 형벌에 응당하게 알맞는, 이제 그걸 이제 갖는 걸 응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위는 형벌의 응분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제시문 속에서 지금 있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이제 훈련들이 좀 돼야 돼요. 제시문 속에서 주는 이제 개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는 힘, 그걸 갖춰야 됩니다. 다시, 그릇된 행위를 이제, 그릇된 행위는 형벌의 응분을 가져요. 응분은 이제 대응적으로 알맞는, 분수에 맞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릇된 행위는 이제 그런 걸 갖는 거고요. 근데 모든 그릇된 행위가 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 가령 이제 그릇된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릇된 행위들이 이제 형벌의 응분을 갖는데,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 무지, 실수,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행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형벌의 응분을 갖지 않아요. 무지, 실수, 어쩔 수 없는 건 형벌의 응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형벌의 응분을 갖는 건 뭐가 형벌의 응분을 갖냐? 자, 이거죠. 도덕적인 악한 의지를 갖고 어떤 그릇된 행위를 이제 저지르면 책임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무지, 뭐 실수, 어쩔 수 없이 행한 거, 얘네들은 이제 책임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건 도덕적으로 악하고 그 상황에서 그릇된 행위 저지르고, 그랬을 때. 요즘에 최근에 그 세모녀 살인사건 범죄자 얼굴도 공개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도덕적 악함을 이제 그 사람이 갖고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형벌의 응분을 갖는 거고요. 그럼 형벌의 응분을 갖는 이유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 그럼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럼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보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응보주의 생각하는 이제 처벌의 정당화 논리는 이겁니다. 이건데, 이 응보주의가 또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두 가지가 또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뭔지를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요거. 좀 지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서 잠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 전통적 응보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 응보론자들은 책임에 따른 처벌, 이게 이제 응보주의인데, 시정적 정의를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한다는 거예요. 전통적 응보론자들은 시정적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정적 정의라는 건 시정이잖아요. 시정은 뭔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걸 시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게 정의다. 이게 이제 시정적 정의의 정의입니다. 자, 시정적 정의란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제 시정적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응보론자들, 특히 이제 시정적 정의를 이제 말하는 사람들, 아까 시정은 뭔가 잘못된 걸 올바르게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형벌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을 시키는 거죠. 파괴에서 회복으로 넘어올 때 형벌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균형과 안정인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상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제 균형 앤 안정의 상태였는데,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격의 상태에서. 근데 이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면 이게 이제 파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는 이 과정. 그래서 처벌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 시정적 정의를 이제 실현시켜 주니까, 균형과 안정 상태를 다시 또 이제 회복시켜 주니까 처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건 인격의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차원입니다. 마음의 차원. 그러니까 죄가 이걸 이제 깨트려요. 마음속에 있는 균형과 안정을. 근데 처벌을 하면 이 죄가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어떤 이 균형과 안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지금 이제 형이상학적 가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철학적인데, 조금 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요 제시물 좀 뭐 추상적, 관념적 이 정도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격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뭐가 없어지고 뭐가 물리적인 어떤 이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이상의 반대말은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도 보세요. 죄가 이걸 파괴를 했는데 처벌을 하면 이 죄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죄라는 게 사라지나요? 앞서 얘기한 새 모녀를 이렇게 죽인 사람의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라는 게 처벌받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근데 플라톤은 그 죄가 없어진다고 본 거예요. 죄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조차도 뭐로? 형이상학적 실체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체라는 말에 자꾸만 이제 빠져들면 안 돼. 여기 중요한 건 더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있어. 어떤 감정, 슬픔. 이건 형이상학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근데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이제 실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이제 깨트릴 때는 이제 있으니까 실체라고 부르지만 그건 형이상학적 실체인 거고, 근데 처벌을 받으면 이제 죄가 사라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냥 뿅 하고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이상학적 실체로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형이상학적 가정.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 때문에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전통적 응보주의의 이제 한계예요, 한계. 한계. 네. 죄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좀 공감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또 이제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시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시정적 정의에 대한 건 응보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건가 봐요. 전통적 응보주의자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시정의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현대의 이제 또 응보주의자들은 회복적 응보주의라고 이제 불린대요. 그래서 이 회복적 응보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부담을 이제 균등하게 분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욕구의 억제를 말하는 거죠. 욕구가 이제 억제된 상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이제 행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많은데, 그게 범죄 일반을 포함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억제하면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 부담들이 지금 균등 분배되어져 있는 상태야, 사회는. 자,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 근데 이 균등 분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이제 뭐 때리면 안 된다, 누군가를 뭐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는 죄잖아요. 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형벌을 이제 가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 부담을 지겠죠. 부담이 이제 균등 분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위에서 인격이 뭐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균형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담, 그걸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부담을 다시 분배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올바로 고치는 시정의고, 이러면 정의가 회복되니까 시정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죠. 실제 이제 주어지는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타인의 범죄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회복적 응보주의자들의 이제 한계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크게 이제 과거지향적 입장과 미래지향적 입장이 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제시문이잖아요. 과거지향과, 자, 미래지향. 과거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서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가제심을 얘기했던 응보주의는 과거지향인가요? 미래지향인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응보, 되갚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이 되는 거네요. 응보주의는 과거지향입니다. 자, 근데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거를 미래의 결과에 찾으려고 했대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 형벌론이래요. 그래서 미래지향은 공리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에서는 지금 공리주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자,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한다. 공리주의는 다른 요소에 다 같다면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 공리주의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의 총량을 이제 최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랍니다. 뭐 참고 삼아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말 하잖아요. 공리주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적 가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수단이 상관없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가 높아지면 뭐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궁극적 가치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화. 지금 우리가 정당화 이론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서는 궁극적 가치가 높아지는 건 다 정당화가 돼요. 형벌도 가령 이제 형벌이라는 것도 전체 가치의 총량을 이제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이제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들은 전체 가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정통적 응보주의 형벌론뿐만 아니라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도 거부한대.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자들은 전통적 응보주의자들, 그 다음에 회복적 응보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둘 다 거부하는 거죠.
자꾸 학생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예.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공리주의자의 생각처럼 형벌이 정말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이제 산출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겁니다. 얘네들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건데, 자,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존립과 안정이 이제 이게 되면 궁극적 가치가 이제 올라가요. 예. 사회의 존립과 안정이 되면 궁극적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뭘 통해서 되는 거냐? 예, 형벌이 이제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 형벌에 의해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이 되면 궁극적 가치 총량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형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겠죠? 형벌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 공리주의자들에게 이 형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별 예방, 일반 예방. 자, 그럼 특별 예방, 일반 예방은 뭐냐? 자, 특별 예방이란 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면, 예, 이 범죄자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예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그 한 명,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예방의 효과는 뭐냐면, 예, 사회 구성원들이 쟤 형벌 받네? 무섭네? 나도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효과를 갖는 거. 어쨌든 예방이라는 건 미래적인 조치잖아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예, 미래지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미래적인 가치, 예,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 궁극적 가치의 총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결국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를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궁극적 가치 총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뭐냐면, 예, 형벌이 만약에 미래가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형벌도 다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자 입장이라면. 예, 1벌 100개씩 처벌. 사소한 잘못해도 그냥 뭐 크게 처벌한다든가, 연자제에 의한 처벌,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묶어가 처벌한다든가, 아니 집단에게.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당했는데 반에서 친구 하나 잘못하면 반 전체가 나가서 막 이렇게 혼나는 거. 그래서 공리주의 형벌관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 너무도 가혹한 희생적인 그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예요. 자, 아까 회복적 그 시정주의자들 있죠. 회복적 그 응보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였어. 근데 이 공리주의자들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가해자인데 형벌을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한계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두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